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상견례장에서 엄청난 일을 겪고 현재 파혼 위기에 처해 계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지 오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만 셋을 둔 딸부잣집의 늦둥이 막내딸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언니들이 추천해준 이 사연들을 통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도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만한 커다란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제 얘기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글솜씨가 좋지 못해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가 조금은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조부모님 때부터 서울 근교 지역에서 다양한 농사를 하며 오랜 기간 농업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벼농사는 기본으로 하였고 배추와 고구마, 당근이나 각종 채소 등까지 다양하게 밭농사도 하였답니다. 조부모님이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평수가 속된 말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땅들이 워낙 넓어서 적어도 4-5사람을 추가로 들여서 일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어려웠던 예전 시절에 사람을 돈 주고 일을 시킬 정도면 말 다 했죠. 비록 현재는 그 넓은 땅들의 논과 밭들이 전부 거의 모두 전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지만 말이에요. 녹푸르던 논과 밭들이 휘황찬란하고 높게 우뚝 선 아파트들로 변했고 일부는 도로로 길이 들어서 전혀 전의 풍경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참 밭비 농사를 지을 때쯤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그 시절은 대부분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도 맞선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2번의 만남 끝에 엄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갔었고 엄마가 마음에 드셨던 것인지 보자마자 결혼 날짜를 덜컥 잡아버린 할머니 탓에 진득하니 연애도 길게 못 해보고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배우며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내쫓고는 그 자리를 엄마와 아빠 보고 대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와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큰언니를 임신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예쁨을 받으며 엄마는 큰 힘든 일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큰언니가 태어난 뒤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가혹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잔소리와 굳은 노동으로 지칠 무렵 둘째 언니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기대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둘째 임신 소식에 언제 잔소리했냐는 듯 엄마를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둘째 언니마저 딸이란 걸 알게 된 조부모님은 전보다 더욱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셨고 셋째 언니를 임신하자 이번에도 딸이면 각오하라는 듯한 무서운 말들을 서슴지 않게 내뱉었었다고 합니다. 딸인 걸 알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큰 질책을 하였다고 해요. 그게 엄마를 꾸짖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 일로 크게 미움을 사게 된 엄마는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느라 쉴 틈 없는 와중에도 집에서는 또 청소와 요리, 빨래 등 갖은 집안일들을 또한 모두 홀로 도맡아 하게 시키셨고 심지어는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나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꾀봉 부리지 말라고 엄마에게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나기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기에 이 얘기들은 엄마와 언니들에게만 들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나무 선호 사상이 크던 그 시절이라 저는 이해를 못할 거라며 엄마께서 말씀하셨죠. 착하기만 한 저희 엄마는 그런 조부모님을 모두 두둔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답답하기만 하고요. 이후에도 엄마는 그렇게 힘든 세월을 버티셨는데도
농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자식들에게 있어 엄격하신 편이셨어요. 밥상 앞에선 어른이 숟가락 들기도 전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옛날 사람인 게 눈에 띄었죠. 그런 아버지도 유독 저에게만은 따뜻하고 부드러우셨는데요. 늦둥이라 그런지 저를 딸이 아닌 손녀쯤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죠.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면서도 예뻐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딸내미 왔어요?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반기셨습니다. 늦둥이라 그런지 언니들을 대할 때와 저를 대할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학창시절엔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제 딴에도 아버지 같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미운 5살이라고 하죠. 세상 물정 모르던 그 어린 시절에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아버지들의 나이가 저희 아버지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를 본 친구들이 왜 할아버지를 데려왔냐며 놀려댔고 그 순수하고 순진했던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울며 엄마와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왜 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처럼 늙은 거야? 나도 친구들처럼 어리고 잘생긴 아버지 갖고 싶다고. 제 그런 상처가 될 만한 말에도 아버지는 그저 그런 제 모습이 귀엽다는 듯이 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시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미안하단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19살 때 나이가 지긋이 들어있던 아버지는 이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땐 수능을 앞둔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였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도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친척 어른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도 수능을 성공적으로 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수능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국엔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즈음 저희 큰언니는 이미 시집을 가고 첫째도 아닌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어요. 이쯤 되니 제가 얼마나 늦둥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큰언니와 무려 16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셋째 언니와도 9살이나 차이가 나는 늦둥이 중에 늦둥이 막내딸이에요. 그만큼이나 언니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답니다. 언니들이 나이가 많은 만큼 부모님도 나이가 많은지라 가끔은 큰언니가 엄마처럼 느껴지고 엄마가 할머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한참 어렸던 9살 시절에는 나이 많은 엄마 대신 큰언니 보고 엄마인 척 와달라며 졸라댄 적도 있었답니다. 그땐 엄마가 상처받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5살 때 아버지를 보고 놀렸던 것처럼 애들이 엄마를 보면 왜 이렇게 나이가 많냐며 놀릴까봐 두려웠던 탓에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했던 지난 어린 날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보태겠다며 다 굽은 허리로 농사일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어느 정도 부유하게 있었음에도 엄마는 그런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며 손을 놓지 않고 농사일을 계속 하셨답니다. 언니들이 전부 말렸음에도 말이죠. 부모님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논과 밭들은 아무래도 서울 근교에 있던 땅들이라 제가 어린 시절에 개발로 인해 제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치러졌고 덕분에 저희 집은 그 오래되어 낡은 주택을 벗어나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의 끈을 놓지 못했던 건지 엄마는 그 후에도 홀로 먼 시골로 이사를 갔고 싼값에 나온 작고 낡은 주택과 주변에 밭을 사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시고 계셨어요.
덕분에 저는 당시 시집을 가지 않았던 셋째 언니와 둘이 살게 되었고, 엄마는 그 작은 밭에서 고추를 키우고 팔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고생하여 키운 고추를 팔아 받은 돈들은 모두 제 대학교 등록금에 들어갔어요. 덕분에 전 조금은 무거운 짐을 지고 대학교 4년을 다녔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벌어 대학을 다니게 해주었는데 그에 부응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저는 높은 학점을 받아왔고 마침내 원하던 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대기업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대학을 다닐 동안 그 안에서도 캠퍼스 커플로 몇 번 연애를 하긴 하였는데 사내 연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대놓고 공개를 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 저는 예비 신랑과 비밀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김유진 씨, 기획안 오늘 오전까지 제출하란 말 못 들었습니까?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퇴근 전까지 싸서 제출하세요. 예비 신랑은 제 바로 윗선임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 둘의 연애가 들키지 않게 일부러 저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라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속상하긴 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참치집에서 참치회 포장해왔어. 내가 오늘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해. 내 맘은 그런 거 아니란 거 잘 알지? 저녁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런 식으로 먹을 거를 사다 준다거나 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신랑이기에 미워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까지는 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선임으로 소개받은 남편의 첫인상은 스마트해 보이고 지적해 보였어요. 학생 때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하지만 막상 일을 같이 하고 보니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본인에게 계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획에 본인을 맞추며 융통성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고 초반엔 꽤나 꾸중을 들으며 사회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 둘이서 외근을 다녀오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면허가 없었기에 예비 신랑이 운전하는 회사차로 다녀왔었어요. 거래처와 성공적인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요. 무언가 제 뒷목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아 깨어보니 목 쿠션이 받쳐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무릎 위에는 담요가 덮어져 있었고요. 항상 딱딱하고 기계적인 모습들만 보다 그런 자상한 면모가 의외였고 괜히 심장이 뛰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이 예비 신랑에게 향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맞이한 송년회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참 술이 들어간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가는 길이 방향이 같다는 예비 신랑은 저를 데려다 준다며 함께 차 안으로 갔어요.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해야 하였기에 예비 신랑도 뒷자리에 타더라고요. 조수석에 앉아도 되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도 일부러 뒷자리에 앉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당시 예비 신랑과 저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예비 신랑이 가깝게 느껴져서인지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예비 신랑은 저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예비 신랑도 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제 고백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일을 할 때에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뿐이었죠. 남편은 회사 내에서 꽤 인기가 있던 상사이기도 했습니다. 제 입사 동기 여자애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선 항상 예비 신랑이 입방아에 올라왔죠. 얘들아, 임대리님 너무 멋있지 않아?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일도 잘해, 키도 커, 얼굴도 반반해. 나 한번 꼬셔볼까?
야, 아서라. 우리 팀의 윤 대리님이 임 대리님한테 고백했었는데 여자친구 있다고 까였었대. 뭐? 여자친구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아, 임 대리님 여자친구 진짜 좋겠다. 남자친구가 임 대리님이라서. 입사 동기 친구들은 저마다 예비 신랑을 칭찬했고 저는 그저 흡족하게 웃으며 듣고만 있었죠. 사실 이렇게 예비 신랑에 관한 얘기를 옆에서 듣다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가도 괜스레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홀로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 웃고 있던 제 표정도 이내 어둡게 변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 한 동기 친구가 제게 예비 신랑에 관해 아는 게 있냐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맞다. 유진이 너 임 대리님이 맞선님이잖아. 여자친구 관련해서 뭐 얘기 들은 거 있어? 아니. 나도 잘 몰라. 그런 사적인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 처음엔 당황하여 말을 버벅거렸지만 이내 어쩔 수 없이 동기 친구들에게 거짓말로 답을 하였어요. 숨기기 힘든 게 사내 연애라지만 회사에선 전혀 티를 내지 않던 예비 신랑이었기에 제 거짓말은 모두에게 통했죠. 맞아. 내가 같은 팀이라서 아는데 얘 임 대리님한테 맨날 혼나기만 해. 저번에는 일을 좀 무리하게 시키는 것 같더라고. 일에 있어서는 엄청 엄격한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임 대리님도 의외시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 봐. 뭐 어찌 보면 그게 매력일지도 모르지만. 유진이 너도 힘들 때 우리한테 말해도 돼. 맞아 유진아 힘내. 동기 좋다는 게 뭐겠어. 앞으로 임대리가 뭐라고 하면 우리들한테 말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같이 험담은 해줄 수 있어. 되레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았었죠. 입사 동기 친구들에겐 참 고마우면서도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되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연애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때 함께 살던 셋째 언니마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만나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셋째 언니는 본인 결혼식에 예비 신랑을 데려오라며 부추겼고 저도 예비 신랑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어요. 나 할 말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셋째 언니가 결혼을 하거든. 근데 셋째 언니가 자기랑 같이 오라는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정 부담스러우면 같이 안 가도 돼. 내가 셋째 언니한테는 잘 말해볼게. 그래, 같이 가자. 나도 이참에 말로만 듣던 자기 언니들한테 점수 좀 따야지. 제 걱정과는 달리 흔쾌히 함께 가겠다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그렇게 셋째 언니의 결혼식 날 저는 직계 가족이라 먼저 식장에 가 있었고 예비 신랑은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도착해 저에게 인사를 하였죠. 멀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회사에서 보던 모습보다 더욱 힘을 준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엄마도 제 예비 신랑을 보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온다고 했던 유진이 남자친구니? 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유진이 남자친구 임연우입니다. 그래요. 잘 왔어요. 듣던 것보다 더 잘생겼네. 하하,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뭘요. 당연히 와야죠. 저도 이렇게 한번 유진이 가족분들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늦둥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던 예비 신랑은 저희 엄마가 이 정도로 나이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았죠. 저희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것인지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내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신랑은 어리둥절해하는 눈치였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아니고 우리 엄마셔. 그리고 제 말을 듣고 그 누구보다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괜찮아요. 종종 그런 오해를 받아요.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신랑은 곧바로 엄마에게 사과를 하였고
엄마도 사과를 받아주며 그렇게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답니다. 이후 셋째 언니와 둘째 언니에게도 인사를 시켜주었고 언니들은 예비 신랑을 보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누가 아줌마들 아니랄까봐 촐싹거리는 모습에 제가 다 부끄러웠죠.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셋째 언니와 셋째 형부에게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셋째 언니가 결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한 채 입장을 하였고 형부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답니다. 이후 신랑 신부 서약을 했는데 엄마는 비어져 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셋째 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첫째 언니나 둘째 언니가 결혼을 할 때에는 어리기도 하고 결혼은 아직 저에게 먼 얘기라고만 생각되어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셋째 언니가 결혼할 쯤엔 저도 직장인이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번듯한 남자친구도 있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예비 신랑 또한 느꼈는지 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가는 와중에 제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결혼할까?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예비 신랑이 먼저 제게 결혼에 대한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뜻밖의 말에 선뜻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답을 늘어놓았죠. 한 2년 뒤쯤에 더욱 능력이 갖춰지면 그때 하자. 그리고 제가 한 말은 곧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 당시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신랑도 알겠다 말하곤 궁금하였던 걸 계속 참았다는 듯한 말투로 조심스레 저희 엄마에 관한 질문을 해보였어요. 자기 엄마 말이야.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언니들도 그렇고 나도 다들 말렸는데 귀엽고 일을 하고 싶다시네.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짓고 사신다고 하셨나? 원래 혼자 고추밭에서 고추 키우고 사셨는데 지금은 사람을 써서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분 3분 정도 더 계신데 그래서 전보다는 덜 힘드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고집이 있으셔서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셔. 제가 말한 대로 저희 엄마는 여전히 홀로 시골에서 농사를 하며 사시고 계십니다. 농업이 천직이신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성격이 되지 못하시는 건지 농사에 손을 못 대고 계시네요. 그래도 작은 밭에서 시작한 고추밭은 여러 유통업체에 계약이 되어 꽤 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밭은 조금씩 확장하여 전보다는 꽤 큰 밭을 이루고 있었고 고추에 이어 다른 야채들도 재배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그 야채들마저도 엄마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통한 것인지 맛있다는 평을 받으며 꽤 많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사를 하고 있다는 말에 예비 신랑은 꽤나 걱정스럽다는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까 보니까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손도 다 부어 계시고 주름도 자글자글 하신데 억지로라도 농사 그만두게 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 농사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 어려우시면 유진이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예비 신랑은 무언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생활이 어려워 아직까지 농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엄마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억지로 데려와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서울 공기 맡으면 더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생활이 어려워서 농사일 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냥 본인이 예전부터 하시던 일이라 손을 못 놓고 계신 것 뿐이지. 그리고 우리 집 밭에서 꽤 큰 수익 거둬들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사란 돈 안 되고 형편없는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속상했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사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농사인데 말이죠. 이후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세 자매가 처음 살기 시작했던 그 집에서 셋째 언니마저 결혼 후에 집을 나가게 되어 결국 그 큰 아파트에 저 홀로 살게 되었답니다. 직장과 집의 거리가 꽤 가까운 편이라 홀로 남게 된 집에 가끔씩 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이 있는 경우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서 잠을 청하고 가던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예비 신랑이 살고 있는 집은 서울은 아니었기에 저희 집이 훨씬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라 연식이 꽤 되긴 하였어도 신혼집으로 시작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꽤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기에 둘이 있어도 넓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뜬금없는 얘기를 하였죠. 저번에 왔던 총각 괜찮더라. 네 언니들도 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하고 유진이 너만 괜찮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너 가져라. 거기서 신혼집을 차리던 뭐 그 집을 팔아 새로운 곳을 얻어가던 네 마음대로 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유진이 네가 혹시나 결혼 생각은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고 한다면 엄마가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엄마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니? 우리 막내딸까지 결혼하는 거 보면 한이 없겠어.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살 생각이나 하세요. 농사도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본인 몸을 혹사시키면서 사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너무 속상하다고. 아유, 그래, 알겠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유진이 네가 알아서 어련히 잘할 텐데. 아휴, 엄마 말은 그 남자가 정 괜찮다 싶으면 어떤 구애도 받지 말라는 뜻이었어. 엄마의 이러한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이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예비 신랑도 알게 된 것인지 얼마 안 가 제게 깜짝 프로포즈를 하였어요.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현관을 열자 웬 꽃길이 거실까지 쫙 놓여 있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니 기다렸다는 듯 회사에선 집에 일이 있다며 잠시 반차를 쓰던 예비 신랑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저를 보자마자 제 몸집만한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선 무릎을 꿇은 채 제게 프로포즈를 하였답니다. 제가 꽃다발을 받아들자 기다렸다는 듯 예비 신랑은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인지 반지를 멋지게 꺼내 보이며 제게 청혼을 하였어요. 꽤나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결혼을 해달라고 말하는 예비 신랑에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청혼을 승낙했죠. 그렇게 고대하던 프로포즈를 받고 저와 예비 신랑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비 신랑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평소 긴장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무척이나 떨리더라고요. 온 매무새를 몇 번이나 매만져봤는지 모릅니다. 예비 신랑네 현관 앞에 다다를 때까지 예비 신랑에게 괜찮은지 물었었죠. 나 지금 괜찮아? 단정해 보이나? 도대체 괜찮은지 몇 번 묻는 거야. 너무 괜찮으니까 긴장 풀고 들어가자. 예비 신랑에게 가족들에 관해서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꽤나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작은 인쇄소를 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인쇄소가 있는 같은 건물에서 작은 꽃집을 하셨었죠. 어머님이 꽃집을 하셔서인지 예비 신랑과 연애를 하는 동안 무수한 꽃들을 선물 받았었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는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얘기나 사진으로만 보던 예비신랑 식구들을 직접 뵈려고 하니 입술이 바짝 말랐죠. 그 사이 예비신랑은 자연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앞에선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난 우리 현우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들어와요. 난 현우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오빠 여자친구 김유진입니다. 저 이거 별건 아니고 오는 길에 과일이 싱싱해 보여서 드셔보시라고 사왔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인사했고 어머님은 그 과일 바구니를 건네받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고마워라. 잘 먹을게요. 그나저나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너무 미인이세요. 저는 그동안의 사회생활로 갈고 닦은 아부를 퍼부어대며 감사를 표했고 제 말에 어머님은 더욱 콧소리를 높여가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유 어머나 우리 현우가 아주 센스 있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우리가 마침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인데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요? 네, 그럼요. 어머님은 꽃집을 하여서인지 몸짓 하나하나가 고상해 보였습니다. 형편이 마냥 부유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들이 눈에 보였죠. 전 어머님의 안내로 주방으로 향했고 주방엔 예비 시누이가 될 예비 신랑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도 예비 시어머님처럼 고상한 분위기가 풍겼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과도 묘하게 닮아 있어 모델처럼 키도 크고 연예인처럼 예쁘더라고요. 야, 이면우가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오다니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네? 뭐 이면지? 새언니 되실 분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무슨 헛소리야. 오빠한테 말이나 놓고 이게. 예비신랑과 예비신우는 장난을 치며 친남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남자 형제라곤 하나 없는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너희 둘 지금 뭐 하는 거니? 현지 너도 어서 새언니한테 인사 못해? 그걸 보다 못한 예비 시어머니가 말렸고 그제야 그 둘은 아차 싶었는지 저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우도 제 두 손을 잡으며 저를 반겨주었답니다. 반가워요, 새언니. 이런 못난 오빠 데려가줘서 너무 고맙고요. 장난스럽게 맞아준 예비 신우 덕분에 로봇처럼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모습도 한결 풀리는 듯 했죠. 저는 웃으며 신우이에게 인사를 하였고 안내에 따라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로 한 상 가득이 차려져 있었고 수저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어 제가 도울 것도 없었죠. 입맛에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들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은 싱긋 웃으며 편히 먹으라 말씀하셨고 저도 웃음에 화답해 보이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함께 하는데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 시아버님은 본격적으로 제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유증년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처음 입을 여신 것은 아버님이셨어요. 첫 질문부터 곤란한 질문인지라 꽤나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겨우 웃어 보인 채 답했죠.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런. 유진 양이 어리다 보니까 아버님도 젊으셨을 텐데 어쩌다 그렇게 되셨나? 사실 제가 늦둥이라 저희 부모님이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곧 칠순을 앞두고 계세요. 제 대답이 있을 때마다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진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곧 칠순을 앞두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 보이셨어요. 그런 예비 시모가 신경이 쓰였지만 늦둥이라는 말에 흥미롭다는 듯 제게 질문을 퍼부어대는 예비 신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죠. 어머머, 새언니 늦둥이였어요?
네, 언니만 위로 셋 있어요. 어머, 첫째 언니랑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16살 차이 나요. 우와, 차이 엄청나네요. 그러면 셋째 언니랑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9살 터울이에요. 우와,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늦둥이 중에 늦둥이시네요. 저 이런 늦둥이 말로만 들었지 처음 봐요. 예비 신우는 뭐가 그래도 신나는지 펄쩍 뛰어가며 말했고, 옆에서 어두운 얼굴을 숨기지 못한 채 조용히 듣고 계시던 예비 시모는 옆에서 예비 신우가 신기해 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아니, 그럼 곧 있으면 칠순인데 아직까지도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다는 대답에 갑자기 말을 놓으며 왜냐는 질문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반겨주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죠. 아, 저나 언니들 모두 일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예전부터 하던 게 농사일이라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셔서요. 그냥 하시라고 두는 중이에요. 그럼 예전부터 농사일을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업을 하고 계셨어요. 예비 시모는 제 말의 표정이 어두워지다 못해 찌그러졌어요. 거의 인상을 쓰다시피 표정을 구기더니 먹던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지금 현우 여자친구 앞에 두고 이게 무슨 매너야?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가 차례로 예비 시모에게 물었고, 예비 시모는 질문을 하던 그 두 사람이 아닌 저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현우랑 같은 회사 다닌다기에 어느 정도 우리 집처럼 평범하거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았지. 아가씨는 너무 우리 집하고는 다른 것 같네요. 현우랑 연애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결혼은 허락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돌아선 예비 시모는 문소리가 다 들리게 쾅 하고 세게 닫으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예비 시모를 뒤이어 예비 시부도 미안하단 말을 남기곤 예비 시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냄새나는 시장바닥이나 시골 농어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드디어 우리 오빠를 데려갈 사람이 나타나나 했는데 아쉽네. 예비 신우도 그렇게 말하곤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본인 방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둘이 남게 된 예비 신랑과 저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예비 신랑이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엄마는 자신이 잘 설득해 보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알겠다고 답하기는 하였는데 사실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집안과 배경을 따지고 드는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결혼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만 듣고는 멋대로 오해하고 보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실망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으며 이상한 생각 말라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고 그래,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결혼 후에도 지금껏 내게 보여준 모습처럼 잘 중재해 주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갔고 오늘 예비 신랑 집에 인사를 간다는 것을 아는 언니들에게 전화가 와서 저는 오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죠. 제 얘기를 들은 첫째 언니나 둘째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그런 집안은 우리도 싫다며 별로라는 반응이었지만 셋째 언니는 다른 말을 해주었어요. 유진이 네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웃으며 맞아주시다가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한다는 소리 듣고 차갑게 돌아섰다는 거잖아.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 얘기가 있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지셨어. 현우 오빠는 걱정 말라고 말해주긴 하는데 사실 걱정이 된다. 그건 우리 집안을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닐까? 사람들 대부분 농사일 한다고 하면 잘 못 산다는 선입견들 갖고 있기는 하잖아. 그리고 유진아,
시어머니도 며느리 하기 나름이야. 결혼해서 그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너도 할 만큼은 해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잖아. 셋째 언니의 조언을 들어서일까요? 제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보았을 때처럼 다시 저를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시어머니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종종 예비 시모가 일하는 꽃집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주말에 한우를 사서 예비 신랑과 함께 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이라 이 근처에 데이트하러 왔다가 들러봤어요. 누가 아가씨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확실히 말하지 않았나? 아가씨는 우리 현우의 결혼 짝으로는 아니라고. 엄마, 그래도 일부러 이렇게 왔는데 인사는 받아줘요. 유진이가 엄마 생각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정육점에서 한우도 사왔어요. 한우라는 말에 제 손에 들려있는 보자기를 그제야 쳐다보고 아까보단 나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선물 고르는 센스는 좋네. 지난번에 사온 과일들 신선하니 좋더니 이왕 사온 거 잘 먹긴 할게요. 용건 끝났으면 이젠 가줄래요? 손님들 맞이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짧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전보단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 돌아가는 길에 예비 신랑은 희망이 보인다며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고 저 또한 예비 신랑과 같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엔 예비 신랑 없이 저 홀로 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가씨 혼자서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인사드리러 들러봤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별건 아니고 어머님 연세분들이 많이 찾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저는 미리 예비 시모의 꽃집에 오기 전에 중년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화장품을 사들고 가 그날도 어김없이 선물을 했어요. 그러더니 예비 시모는 밝아진 안색으로 그 화장품을 받아들다가 이내 고개를 내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나, 뭐 또 이런 걸 사왔대? 이 화장품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건데. 뭐 일단 고맙게 받을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선물 사들고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아무리 이렇게 선물 갖다 바쳐도 아가씨는 우리 현우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저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현우 오빠도 저희 서로 많이 좋아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대체 왜 저는 현우 오빠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걸까요? 단순히 저희 엄마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때문이신가요? 맞아요.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때를 쓰면 안 되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 얘기가 못난 자들의 그저 핑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들어가 봐요. 방해되니까.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이 꽃집엔 손님이 찾아왔고 그걸 본 예비 시모는 이만 저에게 들어가 보라며 손을 저어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 있는 꽃 골라가면 꽃다발로 포장되는 건가요? 그럼요.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님과 예비 시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였고 이대로 가야 하나 주춤하던 사이 손님이 들어온 탓에 저도 모르게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제가 직원인 줄 알고 저에게 꽃을 추천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기요, 엄마한테 선물할 꽃을 찾고 있는데 제가 꽃집은 처음이라 그러는데 좀 골라주시겠어요? 손님, 이분은 직원이... 네, 손님.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맞춰서 추천해드릴게요. 그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는 손님에게 제가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런 예비 시모를 제지하며 손님의 질문에 능숙하게 꽃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시모에게 포장도 저에게 맡겨만 달라고 말하고는 예쁘게 포장도 해보였죠. 그리고는 그 손님은 만족해하며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갔고
예비 시어머니는 궁금한 게 많아 보이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 것 같아 예비 시모께서 제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먼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취미로 꽃꽂이를 배웠었는데 그게 꽤 재미있어서 플로리스트 자격증까지 땄었어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방금 일은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마추어 치고는 실력이 꽤 괜찮았어요. 그럼 이만 돌아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버벅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 말에 저도 다음에 또 뵙겠다는 말을 남기곤 그렇게 두 번째 방문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세 번 정도 예비 시어머니의 꽃집을 더 찾아가 보았어요. 그날들은 전처럼 선물 공세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사도 드리며 예비 시모의 일을 도와주었죠.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예비 시모는 점점 표정이 풀리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의 꽃집을 방문한 5번째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꽃다발을 만드시던 예비 시어머님은 다 만든 예쁜 꽃다발을 제게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지금껏 받은 것도 있고 우리 가게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주는 선물이에요. 다음에 현우랑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리고 그때 먹다만 밥 다시 먹도록 해요. 예비 시모의 말은 꽤 희망적이었어요. 저를 며느리로 드디어 받아주겠다는 뜻이었기에 너무나 기뻤죠. 지금껏 얼굴 도장을 찍어가며 뻔질나게 드나든 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 그 꽃다발을 받아들며 고맙단 말만 10번은 넘게 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왔어요. 그렇게 차를 주차해 둔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곳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큰언니! 바로 큰언니였습니다. 저는 제 쪽을 못 보고 지나가는 큰언니를 크게 불러 세웠어요. 유진아! 유진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 옆에 꽃다발은 뭐고? 여기 건물에 현우 오빠 어머님께서 꽃집을 하셔. 이 꽃다발 나한테 선물로 주셨어. 근데 큰언니는 여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이 건물 엄마 건물이잖아. 엄마가 2달째 월세를 못 받고 있다는 곳이 있다길래 대신 돈 받으러 왔어. 근데 여기 꽃집이 그 현우 총각 엄마가 하는 꽃집이라고? 참 세상 좁다 좁아. 뭐? 여기가 엄마 건물이라고? 유진이 너는 몰랐구나? 그날 저는 태어나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건물은 조부모님께서 예전에 사놓은 낡은 공중 목욕탕이었던 건물이었고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후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자연스레 그 건물은 엄마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워낙 낡고 장사도 안 되던 공중 목욕탕을 허물고 큰언니의 기획 아래 건설회사를 다니는 큰형부의 도움도 받으며 지금 이 건물을 새롭게 짓게 되었다는 얘기였죠. 아니, 이런 돈들도 있는데 왜 엄마는 여태 농사를 짓고 계신 거야? 내 대학 등록금도 농사 짓고 번 돈으로 내줬었잖아. 그런 막대한 돈을 갖고 있던 엄마가 지금껏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그 시골에서 홀로 살며 농사를 짓고 계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야. 우리 엄만 돈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재밌어서 하시는 거잖니. 그리고 쾌쾌한 도시보다 시골 공기가 더 좋다고 내려간 거고. 유진이 너 대학 등록금 낸다고 농사 짓는다고 말한 건 그냥 핑계였겠지. 우리가 말릴까 봐. 핑계거리 찾다가 그게 걸린 것뿐이야. 우리 엄마 고집 센 게 하루 이틀이니? 그리고 우리 엄마 건물이 여기 말고 서울에도 더 있어. 유진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자시다 우리 엄마? 이후 언니는 엄마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진실들이었죠. 엄마는 예전에 농사짓던 넓은 땅들을 개발로 인해 팔아 받은 돈과 아버지의 보험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투자에 일가견이 있던 큰언니와 둘째 언니의 도움으로 크게 투자를 하였고 그것이 배가 되어 돌아와 서울에 있는 4층짜리 작은 건물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 땅값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고 경매의 시세보다 싸게 올라온 건물이라 무리 없이 구매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말도 안 되게 올라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는 말을 듣고 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큰언니에게 들은 엄마의 자산 얘기를 끝으로 새삼 대단한 엄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드디어 엄마가 허락했어. 너랑 결혼해도 좋다고 하셔. 수화기 너머로 예비 신랑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다 들려왔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언니는 제게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였고 저는 지금껏 있던 자초지정을 말해 주었어요. 처음 인사 갔을 때 엄마가 농사 짓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은 그 당시 말했던지라 알고 있던 언니는 어떻게 허락을 받게 된 건지 집요하게 물어왔죠. 그래서 전 지금껏 예비 시모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해 주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큰언니는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선물 공세에 직원 노릇까지 하며 허락을 구걸한 제가 한심하다며 말해요. 큰언니의 비꼼에도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허락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보니 확실히 연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껏 삶이 달라왔던 남녀가 함께 하려고 하니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죠. 연애 때는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던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하며 꽤나 다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껏 서로를 봐왔던 날들이 있었기에 화해를 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죠. 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결혼 준비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식당에는 시골에서 먼걸음하느라 바쁘셨을 엄마께서 먼저 와 계셨어요. 예비 신랑과 저는 그런 엄마를 부축하며 인사를 하였고 언니들도 시간 맞춰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온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누이는 저희 엄마와 언니들을 신기한 듯 저와 번갈아가며 저희 5 모녀를 동물원 속 원숭이 보듯 쳐다보더니 자리에 앉았죠. 저와 예비 신랑은 서로의 가족들을 소개시켜주며 형식적인 인사들이 오갔고 예비 시모는 계속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시종일관 보였어요. 아니 허리가 저게 뭐야? 다 굽어서는 수술할 돈도 없나? 아휴 보기 흉해라. 급기야 오랜 시간 고된 농사일로 인해 허리가 굽은 엄마를 보며 대놓고 흉을 보며 혀를 차 보였어요.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참지 않는 큰언니가 화가 많이도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예비 시모에게 소리쳤고 그럼에도 아랑곳 않던 예비 시모가 입을 열었죠. 아니 그렇잖아요. 허리가 저렇게 굽을 동안 일을 했다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쩜 자식이 넷이나 되면 수술 좀 시켜주지. 혹시 빚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네. 혹시나 그런 거면 지금 말하세요. 당장 파혼시킬 테니까. 아휴, 찝찝해서 내 잘난 아들을 어떻게 장가 보내겠어요? 선을 넘는 예비 시모의 말에 결국 엄마가 식탁을 탁 치며 멋있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돈, 그거 아십니까? 사돈네 인쇄소와 꽃집 있는 그 건물, 내 건물이요. 내 비록 허리는 굽었지만 재산은 200억입니다. 빚이라뇨. 웃음내요. 저도 지금껏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런 집안에 내 딸 시집 보낼 수 없겠네요. 나야말로 이 결혼 시킬 생각 없네요. 엄마는 그 말을 마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이 하는 인쇄소와 예비 시모의 꽃집 월세를 지금껏 동결하였었는데 다음 달부로 시세에 맞춰 받아야겠다는 말을 해보였고
엄마의 말에 상견례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건물주가 우리 엄마일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예비 시모는 그제야 태세 전환을 해보였습니다. 본인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입을 잘못 놀렸다며 엄마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고, 그 옆에 계시던 예비 시모는 머리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이마를 짚어 보였습니다. 예비 신우는 짱이라면서 우리 엄마에게 엄지를 날려 보였고, 예비 신랑도 놀란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는 저와 언니들을 데리고 가자며 그 자리를 나오게 하였고, 엄마께선 제게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죠. 너 행여나 그 집이랑 결혼할 생각 하덜 말아라. 그렇게 배경만 보는 집안은 죽어도 싫다. 그리고 언니들도 한마디씩 덧붙였죠. 그래, 사람을 앞에서 면박을 줘도 정도가 있지. 너 당장 파혼해. 맞아, 김유진. 그런 집안이 뭐가 좋다고 결혼해달라고 구걸이나 되고 진짜. 유진아, 이건 나여도 네 편 못 들 것 같다. 그런 집안하고 결혼해봤자 너만 피곤해질 거야. 심지어 믿었던 셋째 언니마저 파혼하라며 완전히 등을 돌려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5 모녀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새 따라온 예비 시댁 식구들은 다시 한번 저희 엄마와 언니들에게 용서를 구했죠. 그럼에도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났는지 때마침 올라온 엘리베이터를 타며 그들을 뿌리쳐댔고, 그렇게 전 결혼을 며칠 남기지 않은 채 파혼 위기를 맞았습니다. 엄마도 언니들도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분명 제가 힘들어질 거라며 말리지만, 저는 예비 신랑을 아직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이번엔 저희 가족들이 허락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상황이 역전된 지금 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허락을 구걸하고 있죠. 전 정말 엄마와 언니들의 말처럼 이 결혼을 파혼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반대를 무릅쓴 채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